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로 인해서 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50% 정도 폭락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2%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모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각각 5%, 3%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덕분에 살짝의 우려를 덜어내긴 했습니다만 시장에는 국내장도 산적한 문제가 많고요. 해외에서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점검해 가시죠.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종합 그리고 홍콩 항생과 같은 중화권 증시도 부진했어요.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들 장에서 하락했던 여러 가지 요소나 이유 등을 들여다봐도 우리랑 조금 비슷합니다. 중화권 증시에서 2차 전지의 약세 나타났어요. 일부 기업이 실적 부진하게 내놓으면서 탄산리튬 등의 가격이 1분기 동안 떨어졌으니 실적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그러면서 중화권에서 2차 전지 쪽에 하락이 나타났고요. 미중 갈등과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등장했죠. 그래서 양호한 이 노동절 여행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면세, 항공 등의 종목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쪽도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있었고요. 중화권 증시에서도 올라갔던 쪽을 본다면 금융, 통신, 음식료 모두 다 방어적인 섹터입니다. 이 흐름은 국내와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국내장의 변동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 4거래 연속해서 빠지니까 정말 겁이 납니다. 어제 코스피 1.4% 밀렸고요. 코스닥도 1,160여 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인 수준이고요. 2% 밀렸죠. 4거래 연속해서 코스닥이 매일 2%씩 떨어지는 흐름 나옵니다. 어제장에서는 기술적 포지션 청산 유인 요소도 있었고요. 빅테크와 대형사들의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신용 악순환 우려로 인해서 매물 증가가 나타났고요. 어느 쪽도 버팀목이 돼주지 못했네요.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도 부담이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의 하락이 컸는데 금융감독원장의 이상 과열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에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였던 것은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의 호실적이 힘이 돼주면서 자동차 섹터와 부품주 등이 힘을 내줬고요. 이쪽에서 전체적인 지수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흐름이 나타났죠. 어제 올랐던 쪽을 보시면 자동차와 부품, 우주, 방산, 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조금 잘 나오는 쪽에 대한 선택지 등이 방산이나 자동차, 전력 등에서 들어갔고요. 그 밖의 종목은 새로운 이슈가 있는 쪽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페라이트 관련한 이슈인데요. 테슬라가 탈히토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페라이트를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목상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일부가 올랐는데 어제 부각받은 것은 히토류 자체를 떠나서 페라이트 쪽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게 유니온 등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유니온 18%, 삼화전자 등 은 29%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라서 관심을 받은 거지 지금 시장에서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다 쪽에 무게가 실리네요. 자, 어제 밀렸던 쪽은 2차 전지, 철강, 디스플레이 등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어제 하락을 야기했던 소식 중 하나. 금융감독원장이 급등했던 2차 전지 주요 종목에 대한 조사 착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너나 할 것 없이 낙폭을 조금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와 동시에 증권사에서 발을 맞추네요. 신용대출 중단, 증거금 상향하는 종목들을 속속 밝혔습니다.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최근에 CFD 반대 매매 폭락 종목과 급등했던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모든 증권사가 취합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나온 소식들만 정리해 본 걸로는요. 삼성증권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등을 포함해서 7종목이고요. 키움에서는 최근에 하한가 맞았던 8개 종목입니다. KB에서는 그 8개 종목에 플러스 금양을 더했고요. NH에서는 이 중에 성광을 제외한 7개 그리고 애경케미칼을 넣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취지가 다르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잔고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등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곤 있네요. 상황적으로 좀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분분합니다. 이거 주가 반영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지켜보죠.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크게 떨어졌어요. 최근에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차라리 그게 나았나 봅니다. 이번에는 뒤로 백스텝을 밟았어요. 나스닥은 2% 정도 크게 밀렸습니다. 백악관에서 공화당 부채한도 예산안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예산을 감축하는 쪽에 의견을 내놨죠. 그것이 통과된다면 내가 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거고요.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겁니다. 최근 이 이슈로 인해서 CDS 프리미엄이 미국에서 계속 올라가서 나름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오늘장에서는 살짝 걱정스러운 요소였던 거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는 최근에 부채한도 상향이 없으면 미국 7월에는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바도 있습니다. 지표를 봐도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악화됐고요. 무엇보다 6개월 후에 고용시장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등장했고요. 경기 상황이 이런데 금리를 올리겠느냐라는 심리도 약간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5월 25bp 인상 확률이 90%가 넘어갔다가 하루 사이에 뚝 떨어지는 흐름 나오기도 했네요. 자,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국채금리 하락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 유가 떨어졌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 띄었고요. 안전자산인 금도 올라갔죠. 그리고 긴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시간 외에서 그나마 빅테크에서 실적을 양호하게 내놓으면서 그것 하나는 조금 우호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전반에 심리 위축을 가져온 것은 이 부채한도 협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금융권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졌죠. 어제 전해드린 대로 퍼스트 리퍼블릭 예금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50% 가까운 급락이 오늘장에 반영이 됐죠. 자산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됐어요. 그러면서 웨스턴 얼라이언스나 패웨스트 등의 종목들도 같이 급락했고요. 대형 은행주들도 함께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계속 은행권 이슈가 부각된다면 대출이 축소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에 오고 은행권의 연체가 급증하고 또 이익이 감소하고 대출이 축소되고 이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불안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죠. 어느 곳 하나 그렇게 의지되지 못했던 오늘이네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ASML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의견이 나왔고요. 미중 갈등도 심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좋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그나마 초록으로 띄어지면서 선전했던 쪽을 본다면 헬스케어,
통신, 그리고 음식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쪽도 방어적인 섹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모로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자, 실적 나온 기업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10개 넘어가는 굵직한 우리가 이름 아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비자가 모두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놓고 상승했다라는 모습은 긍정적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수 사업 매출 컨센 상회했고요. 클라우드 사업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알파벳도 클라우드 사업도 긍정적이었고 일단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됐죠. 그러면서 이들 두 업체가 시간 외에서 띄워주다 보니까 그나마 오늘장에 유일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들도요, 실적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모두 EPS나 매출이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조금 내려갔고요. GM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았는데 쉐보레 볼트 단종 이슈가 조금 부각되면서 오늘 4%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장에는 GM이나 포드와 같은 기존의 이 전통 차량 업체들이 좀 더 강했다면 오늘은 테슬라가 비교적 이들보다는 선전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초에 이거 보여드렸죠. 정말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라고 살폈었는데요. 오늘도 예정이 돼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메타, 보잉, 이베이 등도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당연히 LG그룹주 실적도 중요하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또 감산 얘기를 꺼내놓고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에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조금 얼마 전 꺼내놨던 감산에 대한 구체적 발언이 더 추가된다면 반도체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등장을 합니다. 지켜봐야 되는 요소고요. 오늘장은 일단 하이닉스 실적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지난 4분기에요. 한 2조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번에는 그 배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 쪽 얘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적이 좋지 않고 가격은 깎이고 재고는 쌓이고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 감산 코멘트 기대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점검을 장중에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좋지 못한 얘기들이 속속 들리네요. 2022년도 작년에 신용카드 연체액이 그 전년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추심업체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판 사드2 천궁2를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경기 방어적 성격도 띠고 있고 최근에 뉴스 모멘텀도 나와서 방산주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관심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인 포디투닷의 주식을 더 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 외에서 팅크웨어나 유비벨록스 등의 종목들 모처럼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현대차 등의 굵직한 투자나 실적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양한 산업 뉴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제가 2월에 중순쯤에 보험 관련주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네, 보험주들이 정말 만년병풍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쪽이고 재미없는 쪽인데 이쪽이 이제는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해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주들 약세장에서도 일제히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1%가 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주, 생명보험주가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최고 삼성화재는 6%까지 오르기도 했죠. 4월 들어서 이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각각 10%가 넘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어제 오전 장중에 일찌감치 삼성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15% 올랐고요. DB손해보험이 30%가 넘게, 그리고 현대해상은 28%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게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될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화재를 23만 주 이상, 현대해상은 63만 주 이상, DB손해보험은 11만 주 이상 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주가 잘 가는 이유들 저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월에도 제가 2차례 정도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3가지로 크게 꼽아본다면 이게 되겠죠. 새로운 회계제도, 일명 세븐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도입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익이라던가 배당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제도,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해서 2월 28일에도 전개해드렸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보험의 부채가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가 되고요. 보험의 수익이 기존에는 좀 현금주의로 됐었는데 이게 보험업체들의 기초 이익을, 기초 체력을 산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발생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의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향후에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내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생명보험이라던가 손해보험 중에서는 그래도 보장성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 쪽이 자본력도 우수하고 신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시세판에서도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생명보험주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보험사들의 CSM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월 말에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CSM이라고 하면 계약 서비스 마진인데 보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좀 더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꾸준하게 CSM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험 영업손익이 5년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해상이 10% 정도, 그리고 한화생명, 삼성생명이 10% 넘게,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세븐틴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적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회계 대비해서 새로운 이 회계제도를 적용하고 나서 굉장히 손해보험업계 실적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증가폭을 보시면 DB손해보험이 70%가량 늘었고요. 현대해상은 무려 111%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써보면 손보사별로 당기순이익이 기본적으로 3천에서 6천억 원가량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익도 늘어나고 배당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보험주의 배당 매력이 되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주들에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손해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율이라고 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될 텐데요. 이게 100%를 넘어가면 100%에 가까울수록 보험사들이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100% 미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보험주를 봤을 때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봤을 때 한 77%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진행됐었던 2022년 동기간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전쟁처럼 이 백내장 보험 사기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단속이라던가 적발이 강화된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경상 환자들이 좀
오랜 기간 병원에 머무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단속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본다면 손보업계 보험 손익이 2021년에 2조 이상의 적자를 냈었는데요. 2022년에는 1조 이상 적자로 그래도 나름 절반 정도 적자 규모를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포인트가량 하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그대로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1분기의 실적이 기대보다 양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KB증권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신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CSM의 상각 규모가 늘어나고 그 부분들이 이익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금리가 그동안 사실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주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가 좀 내려가고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평가 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예실차 부분에서는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고요. 하나증권에서 4월 초에 이 보험주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었는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을 보자라면서 한화생명과 삼성화재를 탑픽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주들 보면요. 주가를 좀 가르는 게 있습니다. 앞서 계속 주목하자 얘기했던 게 바로 주주환원 쪽이 될 텐데요. 수익성과 배당 측면에서 굉장히 주가가 또 양측으로 갈리게 됩니다. 웃는 쪽에 있고 우는 쪽에 있었는데요. 동양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일단은 좀 배당에 대한 매력이 없었는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 전환 효과가 낮았다라는 부분을 짚을 수 있겠고요. 한화손해보험은 순이익이 늘어나도 4년 동안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소형 보험사 중에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들어서는 12%가량 올라왔는데요. 실적 성장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증권에서는 1분기의 실적을 내놓고 나서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한 이익 기준으로 주주 환원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사들의 배당 성향이 유럽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세 가지 그래프가 유럽 쪽에 이 보험사들의 배당 그래프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이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지 보험사들의 매력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앞서 봤듯이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하나의 섹터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손해보험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말씀 주신 포인트로 손해보험 바라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시간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에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과 함께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뭐니 해도 자동차 이슈가 가장 눈에 띄었던 호재였던 것 같아요. 달콤한 비수기의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꺼내들었어요. 매출액은 37조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2조 원대 후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3조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율로 친다면 23%가 넘어가고요. 영업이익률은 2013년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어제 묵혀뒀던 호재를 다 쏟아낸 느낌이었습니다. 그 실적 내용 등을 보면요. 이익이 증가한 것 절반이 판매가 늘었다. 정말 Q가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 판매된 내용을 보면 우리 다 아는 제네시스나 SUV와 같은 고부가 가치 차종의 판매가 증가했고요. 환율마저도 현대차그룹을 도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거기에다가 주주가치 재고 소식도 나타났습니다. 배당 주기를 연
연 2회에서 그러니까 반기 배당하다가 이제 분기 배당한다라고 바뀌었고요. 연 4회로요. 자사주는 3년 동안 연 1%씩 소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내놓은 발언도 긍정적이었는데요. IRA 충격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2026년부터 전 차종이 IRA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리스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북미 최종 조립사항이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리스차를 지금 많이 판매할 경우에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현대차는 리스차 비중을 5%에서 35%로 늘렸고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4월에 생산 계획도 괜찮았다 등등의 호재성 이슈가 어제는 현대차 그룹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도 주가 반등 강하게 나타냈고요. 자, 이와 함께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4월 20일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4월 19일 밤에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였어요. 삼성증권이 2026년에 글로벌 1위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당 원가가 글로벌 업체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테슬라의 호적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금 2023년도에서 2026년도로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것을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굉장히 포부 있는 보고서입니다라고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함께 어제 실적 내놓고 나서 증권사에서 낸 보고서들 짤막하게만 요약을 했는데요. 메리츠에서는 퀄리티 Q라고 했어요. 질적으로 훌륭한 양적 팽창을 이뤄냈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 가까이 상향 조정합니다. 35만 원으로 올렸고요. 하나에서는 와, 너무 좋은데? 라는 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적과 배당의 콜라보로 인해서 목표가 27만 원 제시했고요. 한국투자에서도 매출은 늘었고 비용은 줄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갔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26만 5천 원. 그러면 우리는 또 열심히 생각을 해보죠. 현대차 쪽 실적 좋았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기아도 좋겠네? 이쪽이 좋으면 부품도 좋겠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기아차 실적이 나오는데 일단 어제 현대차가 컨센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기아차 어떻게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과 함께 부품주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어요. 현대공업도 급등이 나왔고 일부 종목은 상한가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실적 청신호가 자동차 쪽에서 작년 4분기부터 켜졌고 이것을 지금 확인받고 있는 과정에 있죠.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4월 24일 기준 상승률입니다. 올해 이들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어제 현대위아도 같이 실적을 냈거든요. 그런데 현대위아는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죠. 부품 전반으로까지 모든 온기가 퍼지려면 조금의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부품들이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고 그것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라는 지적 등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은 잠시 후에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지금으로서 기업들의 실적 확인은 수익성 개선 여부를 꼭 점검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제 뉴스가 많았죠.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 등도 쏟아졌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SK온과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었죠. 총 6조 5천억 원을 공동 투자하고요. 지분은 이렇게 됩니다. SK온이 50%, 현대차 24%, 기아 15%, 현대모비스가 10% 정도로 지분을 갖게 되고요. 미국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에 설립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2026년에 모든 차종이 보조금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조지아주는 바로 인근에 기아 조지아 공장과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제대로 판매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들어가니 2026년에는 전 차종 보조금에 대한 포부를 밝힐 수 있는 거겠죠. 어찌됐건 SK온이 독자 공장과 포드와 함께 조인트 벤처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미국에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에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동맹 두 번째입니다.
삼성 SDI가 속도를 내네요. 그동안 다른 업체들 대비 미국 시장에 조금 투자가 적었다라는 지적 등이 있었잖아요.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M과 미국에서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됐죠. 4조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얘기 나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TCC 스틸 등이 또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속도 내는 삼성 SDI, 구체적인 위치라던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알고 있어야 되는 뉴스인 것 같아서 정리합니다. 자, 세 번째 동맹은 자동차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포스코와 삼성의 동맹입니다. 처음으로 장기 공급망 동맹을 강화했다라고 하네요. 3월 달이었습니다. 가전용 냉연과 도금 전기 강판 제품을 3년 동안 공급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량도 더 늘린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포스코 그룹에서 삼성 쪽으로의 물량을 늘린다라는 소식에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가 반응을 보였죠. 시간 외에서 강세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 갔고요. 포스코 엠텍과 인터내셔널, DX 등도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전반적인 뉴욕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런 호재가 오롯이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네요. 언제나 그렇듯 타이밍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같이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준 차장님과 챙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마감이 돼서 걱정을 했는데 정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모처럼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네. 호실적 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8%까지 급등 나오고 반가워요. 그나마 이게 오늘장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겠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사실은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에 좋았었다라는 피크아웃,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 경기와 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국내 시장 자체는 그것과는 좀 따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이제 밤에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더 빠져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나라가 차별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차별화가 꼭 미국 시장의 반등에서 따라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요. 미국 시장은 결국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이 빅테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개인의 강력한 매수에 따른 코스닥 위주의 성장 테마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동력 자체가 달랐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 아무래도 미증시의 하락을 반영하며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후에는 좀 낙폭 축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최근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었던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신용과 몇몇 개 종목군들의 급락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지지선 라인까지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전고점 혹은 박스권 지지선 라인까지 다 밀려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장에 대한 하락을 초반 소화하면서 이후에 얼마나 반등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시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수급 충격과 함께 미국장의 예상 밖의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시간 외에 빅테크의 실적 호조, 모든 게 좀 뒤섞여서 그걸 우리 장이 어떻게 잘 소화하는가가 오늘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그 CFD 반대 매매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조사부터 해서 증거금 상향까지 여러 가지 그렇죠. 내용이 나왔잖아요.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 등등이
이제 그 대상이 좀 들어갔어요.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변동을 예고하는 걸까요?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감원장의 금감원장의 발언이 결국은 이제 2차전지를 필두로 한 몇몇 성장 테마주들의 이상급등 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의견 자체는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사실 지금 올라갔던 몇몇 개의 기업들은 작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쓰이고 있지만은 이 기업들은 과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결이 합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게 과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라든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온 폭을 생각하면은 그 정도까지의 주가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센티멘트의 단기적인 문제지 펀더멘탈이 다시 확인을 시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반대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폭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주가의 조정폭 자체를 어디까지다라고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빠른 손으로 지금 2차전지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정도의 이유일 것 같고요. 2차전지주들 또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이 야금야금 4월장에서 선전하면서 네.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빠지는 종목이나 자극적인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쳤거든요. 네. 손해보험주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들이나 은행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는 시점은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주들이 좀 쉬어갈 때 이런 쪽들이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비해서 은행주 대비해서 그런 손보사들이 조금 더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 은행 관련된 우려 이러한 부분들 대비해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확인이 됐었지만은 사실 이제 핵심 이자 이익 쪽에 대한 감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엇갈린 의견들을 받아냈다라고 한다면은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YOY로 손해율 자체가 조금은 올라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80 밑에 굉장히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좋다라는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IFRS 17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행자 보험도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손보사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주가 상승이라는 게 정말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서 나타날 주가 상승인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하반기에 손해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해율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고쳐줘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사실은 나라의 입김에 자유로운 기업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보험료 인하해라,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율이 좀 떨어질 것으로 손해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들의 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대 요인들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 대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다시 성장주 혹은 코스닥의 반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일단 차장님은 지금 선택지에 넣지 않겠다. 네, 저는 크게 선택지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극적인 정리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깔끔하게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섹터로 갑니다. 그럼 현대차 쪽이 어제 좋은 실적 내놓고 올라주면서 예상보다 더 좋았다라는 게 이제 방점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를 해준 느낌이라서 그동안 좀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 받았는데 좀 이제 확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감 커요. 네, 오늘 저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리포트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왔는데 현대차의 눈높이들을 좀 많이 높여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2분기까지의 실적은
걱정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상향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어닝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결국 자동차 부분에서 처음으로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는 점, 그리고 OP 마진이 10%가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11%에서 12% 사이에 이제 OP 마진을 기록을 했는데 현대차가 정말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자동차 판매의 호조, 거기에 더해서 믹스의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와 SUV와 같은 고부가치 차량에 대한 판매가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발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와 세그먼트를 빨리빨리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너의 변경 이후에 체제가 굉장히 젊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현대차가 가진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1위 기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부품사들 역시 시장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1위라고 했을 때 옛날엔 이랬다면 지금은 이런 느낌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분위기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주신 OP 마진도 그렇고 테슬라의 호적수가 될까? 라는 기대감이 살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도요타나 일본 업체들 대비 대응도 잘했다 이런 평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 모두 오케이의 자동차 부품도 오케이예요? 네, 지금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진 시기가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늦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실적 호조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종목의 선택지가 좀 고민인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화신이나 성화이텍 같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와 묶여서 먼저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 네.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부품, 뭐 샤시나 이런 평화전공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이냐가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현 시점에서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름도 많이 잊혀졌지만은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진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현대공업 같은 현대공업. 기업이 좀 관심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움직였죠. 네. 그죠? 네,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들 내에서 선택지를 좀 찾아보자 얘기 주셨고, 어제 저희 시간에 또 진만쌤은 현대공업과 구형테크를 얘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갑니다. 폴더블 쪽이네요. 중국도 구글도. 그러니까요. 구글이 이제 폴더블 폰 내놓는다 얘기를 또 꺼내놨습니다. 잠시 잊혀져 있었는데 폴더블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뭐 디스플레이, OLED 소재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뭐 다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쪽에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폴더블 부품주들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 OLED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넴텍을 들고 나온 이유는요. 파이넴텍은 이제 내장 힌지라는 것을 하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디스플레이사예요. 우리가 이제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사들에게 나가게 되는데, 디스플레이사에게 나간다라는 얘기는 그 디스플레이사가 고객사라고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동사의 제품군들이 다 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OLED 디스플레이 패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연관돼서 파이넴텍의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장인지까지도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올해 실적 구조 자체 작년 대비해서도 YOY 40% 가까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그럼 얼마로 대응할까요? 네, 목표가는 13,000원 선, 30% 조금 안 되는 목표 네. 주가 제시를 하고요. 순저가는 9,500원 선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KH 바텍도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는 파인 엠텍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